이제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잠시만요. 잠시. 아, 일본이 문제네. 그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프레젠테이션? 뭐.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일본은 보수 정치권과 보수 단체 성격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서 보수 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만 들으면 모르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일본의 역사 재해석과 자유주의 사관에 대해서 보면 1989년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쇼와 천황의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망을 계기로 일본 정치권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본의 우익 정치권에게 과거사 왜곡과 정당화가 민족주의적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요. 이제 우익 정치권 이 아이들이 이제 난리 치는 거죠. 이제 일본 정부는 교과서 왜곡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태도를 버리고 그것에 대해 비판에 대하여 정면 돌파하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아, 일본 너네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식민지 삼았잖아. 너네 나빴어. 하는 그런 문제들. 너네가 그 위안부 했던 거 그거 너네 나빴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약간 이런 태도? 그래서 1990년대에 일본인의 국가관과 정체성의 복원을 위해 나타난 자유주의 사관은 90년대를 지나면서 일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민족주의의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고 말을 해요. 이제 국가관과 정체성의 복원을 위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소아천황의 사망 그 이전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본인들은 아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나빴어 우리가 이러면 안 됐었어요 약간 이런 반성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가지고 되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이 국가관 이 정체성 이 자신감 이런 거를 복원 회복하겠다라는 게 이제 1990년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화제도 유지 및 천황에 대한 이게 아닐 텐데? 아, 자유지사관을 일단 살펴보자면 냉전 시기를 통하여 일본을 지배한 자학사관 그리고 좌파사관에서 벗어나서 과거서를 과거사를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1995년 2월에는 자유주의사관 연구회를 조직해서 자국을 중심으로 자민족 중심적인 역사관을 주장한 단체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서 주도적인 핵심 역할을 했던 후지오카 노부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96년 6월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삭제해야 돼라는 주장을 제기를 해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후지오카와 니시오 칸지라는 사람이 새 역사 교과서 만들기 모임이라는 거를 설립을 해요. 이래서 결국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말은 새 역사 교과서 만들기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97년 2월 27일에는 자민당이라는 당에서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데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젊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새 역사 교과서 만들기 모임, 이 모임을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요. 이에 대해서 개번 매코맥이라는 교수가 오스트리아 교수인데 일본 자유주의 사광에 대해서 일본 민족주의 감정이 20세기 말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후지오카 노부카즈노의 발언은 여러 나라를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이를 정당한 역사라고 강요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야 라고 비판을 해요. 이제 2004년 4월 26일에 도쿄의 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망언을 하게 됐는데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우리나라 방어를 위한 것이었어.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일본의 병합 통치 받은 것이 너네한테는 굴욕이겠지만 당시 아시아 상황상 일본의 자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 우익을 논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개념의 축이 천황제도예요. 그래서 일본의 우익이 뭐야? 라고 하면 과거로부터 이제 황실을 숭배하고 천황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거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우익이라고 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황제도 유지와 천황에 대한 숭배의 사상의 기저를 놓고 정치, 역사, 외교 문제 등에 관한 주장을 펴거나 행동을 전개하는 사람을 우익이라고 부른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천황주의 또는 일본주의다라고 말을 해요. 2005년 8월 15일에 세계 우익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잘못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일이야. 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들은 60회째 종전의 날을 맞이하는 오늘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일본인의 진정한 모습을 국내외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어서 야스쿠니 신사 20만인 참배운동을 제창하였다고 해요. 근데 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운동을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어나갔고 약간 그런 이게 얘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20만인 참배운동 아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자기들만 좋아 이런 거인 거죠. 그래서 2006년 6월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홍보 책자를 야스쿠니 방문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해요. 내용이 태평양 전쟁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중일 전쟁은 진화 사변이라고 기술을 하면서 일본의 독립을 지키고 아시아 각국과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 이 싸우지 않을 수 없었어 하면서 일본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고 제국주의적 대동아 전략과 태평양 전쟁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열불이 나는 거고 중국도 열불 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 말에는 새 교육 기본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애국심 양성을 명기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한다. 라는 교육 기본법이 새로 나와요. 그러고 이제 일본이 정치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어서 국가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국가주의란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의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는 천황 절대주의를 바탕으로 천황에게 충성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군국주의적인 일본의 지배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초국가주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국가주의가 해전 이후에는 잠깐 이렇게 주춤이 되겠죠. 국가주의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초국가주의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신국가주의로서 새롭게 대두가 돼요. 그래서 강한 경제력에 걸맞는 강한 군사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장해야 된다까지 나와요. 이제 패전 이후에 냉전 시기가 찾아왔을 때 미국은 자유주의적 동아시아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해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제어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경쟁기가 찾아오고 일본의 안보 민족주의를 표출하는 중요한 기계가 되는 거죠. 이 안보 민족주의는 정치, 군사적 연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데 1980년대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 추구했던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주 국방 노선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안보 민족주의 핵심입니다. 일본 보수 우파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가장 큰 변수를 생각하는 것이 미래의 중국이었어요. 왜냐하면 21세기 중국이 미국의 버금가는 경제를 갖추고 동아시아 질서를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해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고 견제하면서 적정한 힘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중국에게 밀릴 것 같다. 이래서 조금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1999년에 일본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억제해온 제9조 헌법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군사적 활동 범위를 억제했으니까 그 전보다는 군비 지출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출이 낮아진 대신에 그 남은 지출을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적 번영 달성에 중요한 역할로 수행을 했대요. 근데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일본이 강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 확보를 위한 재무장이 주장이 돼요. 이제 일본도 중국과 맞서서 군사력을 갖고 당당하게 외교를 하겠다. 우리도 당당히 군사활동을 펼쳐보겠다라는 거죠. 강한 경제력만 있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군사력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지 진정한 강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의 지향을 하게 돼요. 이 평화국가는 그 이전의 냉전 시기 때 미국의 저지 아래에 있었던 거라고 하자면 보통국가는 이제 우리가 자주적으로 싸울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다라는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지향을 했던 거예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 극단화가 된 일본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억제를 시킨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일본 근대 사상의 선구자들이 민족주의 민권에 대한 국권의 우위를 규정하고 국가주의적 원양을 만든 이유,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 영일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노선을 확산시킨 것은 어쩔 수 없는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일본 사회는 미군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제조해지게 된 거죠. 이건 잘못한 거니까. 이제 미군이 함께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었던 일본이 이런 국가 질서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의 진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이 세계 경제 2위라는 새로운 지위를 맡게 되는데 이제 정치 안보 면에서는 미국의 세계적 패권 질서를 군사적으로 부당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일본 고유의 경제 모델을 해체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이게 다음에 1990년대 탈냉전으로 국제 정치 구조가 변화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전략의 변화는 새로운 안보 전략 지향으로서 변하기 시작하고 경제적 힘과
국내 정치의 보수화를 바탕으로 군사력의 소유와 증가를 합법화하려는 일본과 동시에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본과 저런 중국이 대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이 완전 사방에서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국가잖아요. 그래서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와서 가공을 했다가 다시 해외에다 수출하는 가공 조립형 무역 국가인데 이러한 점에서 중국으로 인한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은 일본의 이 수출, 이 가공 조립형에 동요를 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전략 논의는 냉전 시기의 평화 국가가 아니라 보통 국가로서 경제에 걸맞는 국가 군사 대국으로의 전환에 그 초점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위권과 군사력 보유를 분명히 한 상황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일본이 세계 평화에 적극 유지하자라는 것을 내놓은 보통 국가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집필자인 시카모토 다카오가 있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일본 국민의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전통적 국가관 확립과 일본인의 정체성 복원을 위한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어요. 이 진짜 일본이 대단한 게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함과 동시에 딱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 이미지를 탈바꿈해야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한 거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쁘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죠? 아, 끝난 거죠? 아래로 더 있는 줄 알았어. 든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랍니다. 아니, 근데